언니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 봄이 따뜻했어요.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순애 씨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63살. 남편은 떠났고 딸에게는 짐이 되었고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다고 믿었던 나. 양파즙 공장에서 만난 한 사람이 말없이 건넨 삶은 달걀 하나가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되는 하루, 양파 냄새로 가득한 공장.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봄을 심어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함,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1장. 새벽 4시의 결심.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귓가를 찢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고시원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가 보이고 옆방에서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63년을 살아온 이 몸은 이제 아침마다 삐걱거리며 항의를 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짧은 파마머리, 눈가에 깊은 주름, 처진 입꼬리.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 격리 사무실에서 단정한 옷을 입고 일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장에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색 면바지. 처음 이 옷을 입었을 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쓰레기 냄새가 올라왔고 나는 코를 막으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끔 택시 한 대가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나는 점퍼깃을 세웠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옷차림. 공장으로 가는 사람들. 아무도 말이 없었고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나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남편이 떠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미안해. 그 짧은 말을 남기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도 그가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다는 것도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었고 결국 딸 혜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의무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갈 곳이 없어서 짐을 쌌습니다. 딸의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사위는 친절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라는 말 뒤에 숨은 오래 계시면 안 되는 데라는 속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는 귀여웠지만 할머니보다 태블릿을 더 좋아했습니다. 명절 때 사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해외여행 이야기, 아이 교육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그저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할게요. 사위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딸에게 짐이 되느냐는 무언의 비난.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겠다. 고시원을 얻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3살. 경력은 많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양파즙 공장 생산직 모집. 연령 무관. 새벽 근무 가능자. 전화를 걸었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버스가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공장 건물은 낡았고 입구 간판에는 건강한 아침, 양파즙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양파. 날것의 양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적응해야 해.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이거 박스 좀 옮겨줘요. 네, 지금 갑니다. 작업장에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양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흰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 장갑을 낀 손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놀림. 새로 오신 분이죠? 통통한 체격의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 반장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위생복 입고 손 씻고 시작할게요. 김 반장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는 법, 썬 양파를 분류하는 법, 박스 포장하는 법. 모든 게 낯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김 반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섰습니다. 내 옆에는 작고 마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양파가 흘러왔습니다. 손을 뻗어 양파를 집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칼로 썰고 분류했습니다. 처음엔 느렸지만 조금씩 속도가 붙었습니다. 손이 시큰거렸고 양파즙이 손에 묻어 따가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던 내가 이제는 양파를 다듬고 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 길을 선택했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윤미정, 넌 이제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여자가 조용히 손을 뻗어 물컵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을 놓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배려, 작은 친절. 나는 그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목이 시원하게 뚫렸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봤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양파를 다듬고 있었지만 그 옆모습이 어딘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갔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혜진이 싸준 도시락. 밥과 김치, 계란말이 한 조각.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그 여자가 앉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슬쩍 봤습니다. 이름이 뭘까? 궁금했지만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식사가 끝나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양파를 다듬고 박스를 옮기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고 퇴근 시간. 작업복을 벗고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모두들 지친 표정으로 공장을 나섰고 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그 여자도 같은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지만 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오고 우리는 각각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또 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첫날이 끝났습니다. 2장. 눈치의 무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양파 냄새도 기계 소음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은 거칠어졌고 허리 통증은 일상이 되었어요. 공장 사람들의 얼굴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김 반장은 여전히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고 다른 아주머니들은 일하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 틈에서 나는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옆자리 여자의 이름도 알게 되었어요. 순애. 어느 날 김 반장이 순애 씨, 이거 좀 도와줘요.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순애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아침에 와서 자리에 앉고 묵묵히 일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할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가 힘들어할 때면 물컵을 건네거나 무거운 박스를 대신 들어주곤 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어요. 봉투를 뜯었을 때 148만 원. 세금을 떼고 남은 돈. 이걸로 고시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 밥값을 쓰고 교통비를 쓰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돈이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벌어들인 돈. 그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혜진아, 엄마 괜찮아, 너희끼리. 무슨 소리예요? 오셔야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나는 일찍 일어나 마트에 갔어요. 과일 한 박스를 샀습니다. 5만 원. 이번 달 생활비에서 아껴야 할 돈이었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딸의 집 앞에 섰을 때 왠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혜진이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사위와 손주가 보였어요. 손주는 소파에 앉아 게임기를 들고 있었고 사위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사위가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응, 왔어. 나는 과일 박스를 내밀었고 혜진이 받아들었어요. 엄마, 이거 비싼 거잖아요. 안 사오셔도 되는데. 괜찮아. 명절인데.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웃어가 할머니 왔다. 손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게임 화면만 뚫어지게 보며 말했어요. 응.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혜진이 다그치듯 말했지만 손주는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손을 거뒀어요. 그래. 요즘 애들은 다 이렇지. 오후가 되자 사위 쪽 가족들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2명, 그리고 조카들. 거실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언니, 요새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맞아요. 영어 하나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그들은 해외여행 이야기, 아이 교육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장모님, 제가 할게요. 손을 뻗어 그릇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는 무언의 압박. 나는 그릇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사위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손주를 중심으로 사위와 혜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나는 그 뒤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이구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혜진아, 엄마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지 그래요. 형식적인 만류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일 나가야 해서.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을 나섰을 때 뒤에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 손 냄새 나 양파 냄새! 혜진이 작게 야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말은 이미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짐일 뿐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울 수 없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방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혜진의 집에서 느낀 소외감, 손주의 차가운 반응, 사위 가족들의 눈빛. 모든 게 날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떠나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공장에 다녀서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독립해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핸드폰을 켰어요. 혜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몸 조심하세요. 짧은 문자. 따뜻하지만 형식적이었어요.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공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곳만이 유일하게 내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순애 씨의 말없는 친절, 김 반장의 밝은 웃음, 그 작은 것들이 나를 버티게 했어요. 내일도 가야지.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3장. 작은 연대. 다음날 새벽 나는 어제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공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제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익숙한 양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장으로 들어갔어요. 순애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까딱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게 인사였습니다. 나도 고개를 숙였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순애 씨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이렇게 함께 밥을 먹었어요.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려는데 순애 씨가 작은 통을 내 앞에 놓았어요. 뚜껑을 열자 삶은 달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순애 씨는 짧게 말했어요. 드세요. 괜찮아요. 순애 씨가 드세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기 도시락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먹었어요. 목소리는 작고 낮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달걀을 받아들었어요. 껍질을 까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날 챙겨줄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달걀은 따뜻했어요. 소금 간이 딱 맞았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맛있어요. 순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뭐라고? 달걀 하나가 이렇게 고마울 수 있을까요? 어제 딸의 집에서 느낀 소외감이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김 반장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물량이 많아요. 다들 힘내서 합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일손은 빨라졌어요. 나도 속도를 냈습니다. 양파를 다듬고 썰고 분류하고.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손가락 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양파즙이 손에 스며들어 따갑고 화끈거렸어요. 참아야지. 그때 순애 씨가 작은 통을 내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핸드크림이 들어 있었어요. 바르세요. 좀 나아져요.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순애 씨는 여전히 말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가끔 내 손을 힐끗 봤어요. 걱정하는 눈빛. 크림을 손에 발랐어요. 시원한 느낌이 퍼지며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고마워요. 순애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김 반장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오늘 물량 다 끝냈으니까 내일은 좀 여유로울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나도 손뼉을 쳤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여기 속해 있구나.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끝내는 사람들. 그 작은 연대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사물함에서 짐을 꺼낼 때 순애 씨가 옆에 섰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순애 씨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미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서 있을 때 나는 용기를 냈어요. 순애 씨 가족 있어요? 순애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렇구나. 언니는요? 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줬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딸 하나 있어요. 손주도 있고. 좋겠어요. 순애 씨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외로운 거구나. 버스가 왔고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순애 씨도 김 반장도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버티고 있다는 것. 그 작은 연대가 나를 살게 했어요.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순애 씨가 준 달걀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도 함께 밥 먹을 수 있겠지?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4장. 균열의 징조. 한 달이 지났어요. 공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손끝에 굳은 살도 두꺼워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젠 자연스러웠어요. 순애 씨와는 거의 매일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어요. 가끔 그녀가 준비해온 반찬을 나눠 먹고 나도 마트에서 산 과일을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우리 같이 먹어요. 그렇게 작은 것들을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순애 씨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늦는 건가?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0분. 평소 같으면 벌써 와 있을 시간인데 나는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지만 계속 입구 쪽을 힐끗거렸어요. 30분이 지났을 때 순애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얼굴이 더 야윈 것 같았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작업복을 입는 동작도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자리에 앉은 순애 씨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입술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 내가 말을 걸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고 약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으로 가는데 순애 씨가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안색은 더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는 도시락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한두 숟가락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나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봤어요. 순애 씨, 진짜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언니 괜찮아요. 감기 기운인가 봐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오후 내내 순애 씨를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느렸고 가끔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어요. 무언가 아픈 게 분명했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김 반장이 순애 씨를 불렀어요. 순애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순애 씨가 김 반장에게 갔고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반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고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지? 버스 정류장에서 순애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왔을 때 나는 물었어요. 김 반장님이 뭐래요? 걱정하셔서 괜찮다고 했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순애 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순애 씨는 계속 출근했지만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점심도 거의 먹지 않았고 말수도 더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작업 중에 순애 씨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감쌌어요. 통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 내가 다가갔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몇 분 동안 그 자세로 서 있다가 천천히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에 돌아와서도 순애 씨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순애 씨는 내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나를 챙겨주고 함께 밥 먹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잃고 싶지 않아.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장에 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 반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요. 순애 씨가 한동안 쉬기로 했대요. 왜요? 누군가 물었고 김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건강 문제래요. 자세한 건 본인이 말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쉰다고? 순애 씨의 빈자리를 봤어요. 텅 빈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혼자 도시락을 열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식당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나는 외로웠습니다. 순애 씨. 밥을 먹다가 멈췄어요.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에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몸 괜찮으세요? 짧은 안부였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괜찮다고 할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가 없는 공장은 너무 적막했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순애 씨는 괜찮을까? 불안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5장. 빈자리.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애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장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습관처럼 그 자리를 봤어요.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 새로운 사람이 배치되지도 않았고 그냥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도시락을 열 때마다 순애 씨가 건네던 삶은 달걀이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다. 그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김 반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반장님, 순애 씨 연락은 되세요? 김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걱정이네. 주소는 아세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어. 김 반장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순애 씨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순애 씨 사물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그대로 있네. 다가가서 사물함 문을 봤습니다.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점퍼 하나와 여분의 장갑, 그리고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뭐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앞면에 윤미정 언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나한테 남긴 거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이미 퇴근했고 작업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급히 공장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불을 켰어요. 침대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뭐가 적혀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펜으로 쓴 글씨. 조금 흔들렸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언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아팠어요.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6개월 길어야 1년.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죽는 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하지만 언니를 만난 후로 그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어요. 언니가 처음 공장에 왔을 때 언니 눈빛을 봤어요. 나는 혼자구나라는 눈빛. 저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곁에 있고 싶었어요. 언니가 외롭지 않게. 제가 드린 달걀 별거 아니지만 언니가 웃어줘서 행복했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 봄이 따뜻했어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순애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순애 씨.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아팠으면서도. 혼자 견뎌왔던 순애 씨. 죽음을 앞두고도 내 곁에서 웃어주던 그 사람.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말로 하지 못했던 모든 감사가 가슴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을 때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봄이 따뜻했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순애 씨 덕분에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준 사람. 순애 씨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잊지 않을게요. 창밖을 봤을 때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순애 씨 어디 계세요? 병원인지 집인지 아니면 더 먼 곳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편안하기를 바랐어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그렇게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순애 씨 생각만 했어요. 함께 밥 먹던 모습, 물컵을 건네던 손, 말없이 미소 짓던 얼굴.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있었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했잖아요. 나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신 덕분이었어요. 눈을 감았을 때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상실의 무게와 감사의 온기가 함께 가슴을 채웠어요. 6장. 편지. 월요일이 되었어요. 공장에 갈 시간이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순애 씨 없는 공장에 가야 하나? 망설였지만 결국 일어났어요.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갔을 때 순애 씨의 빈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보고 싶어. 일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순애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순애 씨는 밥 먹고 있을까? 그녀가 편지에 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 말이 자꾸만 가슴을 짓눌렀어요. 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괜찮아요? 네. 순애 씨 때문에 걱정되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반장이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연락이 안 돼서 답답해 죽겠어. 반장님 혹시 순애 씨가 아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김 반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자꾸 아파 보이고. 그런데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미정 씨는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로. 알았어요. 편지? 김 반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사물함에서 발견한 편지, 그 안에 적혀 있던 내용. 김 반장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혼자 짊어지고 갔네. 미정 씨, 순애 씨는 당신을 정말 좋아했어요. 늘 당신 이야기만 했어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그 말에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도 순애 씨 덕분에 많이 의지했어요. 김 반장이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마지막 선물이었을 거예요. 오후 내내 일을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퇴근 후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순애 씨에게 나는 뭐였을까? 편지에는 마지막 봄이 따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봄의 일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엄마, 통화 가능해요? 응,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일은 괜찮고? 응, 괜찮아. 엄마,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번에 추석 때 엄마한테 잘못해드린 것 같아요. 미안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우석이가 그런 말 했을 때 제대로 야단쳤어야 했는데 엄마 마음 많이 상하셨죠? 엄마, 미안해요. 요즘 일이랑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핑계지만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혜진아, 괜찮아. 엄마 이해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혜진이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순애 씨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 봄이 따뜻했어요.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봄이 될 수 있구나. 순애 씨에게 내가 그랬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애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작은 친절의 힘, 말없는 연대,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마트에 들렀습니다. 달걀 한 판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달걀을 삶았습니다. 순애 씨가 해주던 대로 소금을 조금 넣고 중불에서 천천히 익혔어요. 10분 후 완성된 달걀을 꺼내 식혔습니다. 다음날 공장에 갈 때 작은 통에 달걀 2개를 넣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젊은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과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 그랬지.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네. 삶은 달걀이에요. 힘드시죠? 드시면 좀 나아요. 아주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달걀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요. 아주머니가 달걀 껍질을 까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괜찮아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어요. 순애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내게 달걀을 건넬 때의 그 마음.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나도 이제 누군가의 봄이 될 수 있어요. 점심을 먹으며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이름은 정숙이었고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지만 버텨야죠. 그럼요. 우리 같이 버텨요. 정숙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나도 웃었습니다. 순애 씨,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하고 있어요. 오후 작업이 끝나고 퇴근할 때 정숙 씨가 다가왔어요.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네, 언니.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을 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봄이 왔어요. 당신이 말했던 그 봄. 이제 나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고마워요, 순애 씨.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꽃잎을 손에 받아들었어요. 당신의 따뜻함 계속 전할게요. 그렇게 다짐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7장. 봄을 나누는 사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숙 씨와는 매일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순애 씨처럼 말이 많진 않았지만
가끔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저 어제 아들한테 혼났어요. 왜요? 학원비가 밀렸대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일해도 돈이 안 모여요. 월세에, 애 학원비에.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정숙 씨, 하루하루 버티는 게 중요해요. 오늘만 생각해요. 네, 언니. 그날 이후로 나는 정숙 씨를 더 챙기게 되었어요. 달걀도 자주 삶아주고 가끔 반찬도 나눠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 말을 하며 순애 씨가 떠올랐어요.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죠?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있다고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는 것.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사무실에서 사장이 나왔어요. 다들 잠깐만 손 멈춰주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애 씨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김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에 평안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애 씨.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가신 거예요?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장례식은 내일 오전 10시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일은 일찍 끝났어요.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공장을 나섰습니다. 나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순애 씨. 편지에 썼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 봄이 따뜻했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소리 내어 울었어요. 순애 씨,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병원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김 반장과 공장 사람들, 그리고 낯선 얼굴 몇 명. 영정 사진 속 순애 씨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일까? 젊은 시절의 사진 같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내가 아는 조용한 순애 씨와는 달라 보였어요. 행복했던 때도 있었겠지. 분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순애 씨, 편히 쉬세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순애 직장 동료분들이시죠? 네. 저는 순애 사촌 오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순애가 마지막까지 혼자였어요. 우리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서 병원에서 연락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김 반장이 물었어요. 가족은 없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았어요. 자식도 없고 우리 친척들도 거의 만나지 않았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혼자였구나. 그래서 편지에 그렇게 썼던 거겠죠. 혼자 죽는 게 무서웠다고.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어요. 순애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있었고 김 반장이 있었고 공장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준 따뜻함 잊지 않을게요. 장례식장을 나설 때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순애 씨가 보고 싶어 했던 봄이 왔는데 이제 그녀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정숙 씨가 보였어요. 언니. 그녀도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언니 슬퍼요. 정숙 씨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슬퍼요.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나는 다짐했어요. 순애 씨,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계속할게요. 누군가의 봄이 되는 것, 작은 친절을 나누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당신이 남긴 선물이니까. 월요일 다시 공장에 갔어요. 순애 씨의 빈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준비해온 통을 꺼냈습니다. 삶은 달걀 3개. 정숙 씨와 새로운 사람을 위한 것. 식당으로 가서 정숙 씨와 새로운 여자 옆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정이에요. 새로운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예요.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달걀통을 여러 하나씩 건넸어요. 이거 드세요. 좀 나아질 거예요. 은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달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챙겨주세요. 덕분에 저도 버티고 있어요. 은희 씨가 달걀 껍질을 까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애 씨, 보고 계세요. 당신이 시작한 것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점심을 먹으며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희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왔다고 했습니다.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창피할 거 없어요. 우리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같이 버텨요. 은희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순애 씨가 원했던 거구나.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있다고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것. 순애 씨, 당신의 봄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어가고 있고 정숙 씨가 이어가고 은희 씨도 이어갈 거예요. 이렇게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오후 작업이 끝나고 퇴근할 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순애 씨, 봄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따뜻하게 여겼던 봄.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 봄을 나누고 있어요. 고마워요, 순애 씨.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8장. 공장의 봄. 한 달이 지났어요. 공장에는 봄이 완연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나무에는 꽃이 가득했고 따뜻한 바람이 작업장 안까지 들어왔어요. 정숙 씨와 은희 씨는 이제 공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셋이서 점심을 먹는 게 일상이 되었고 가끔 퇴근 후 함께 버스를 타기도 했어요. 언니,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요? 은희 씨가 물었고 정숙 씨가 답했습니다. 저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어요. 요리할 기력이 없네요. 저도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할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요즘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추석 이후로 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갈게. 그리고 엄마 우석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말? 네, 요즘 제가 우석이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혜진아.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리고 이곳 공장에는 정숙 씨와 은희 씨, 김 반장과 동료들이 있었어요. 순애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의 소중함. 주말 딸의 집에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서가 손주를 안았을 때 이 작은 몸이 이렇게 따뜻한지 처음 느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저번에 나쁜 날에서. 괜찮아, 우서가. 할머니 안 화났어.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실에는 혜진이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엄마, 앉으세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위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일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적응됐어. 혜진이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대단한 건 없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식사가 끝나고 혜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고시원으로 나가시게 만든 것도, 공장 일하시게 만든 것도.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 혜진아. 아니에요. 저는 딸로서 실격이었어요. 엄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나를 키워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키운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할 거 없어. 엄마. 그리고 말이야, 엄마는 지금 괜찮아. 공장에서 좋은 사람들 만났고 열심히 살고 있어. 오히려 감사해. 정말요? 응. 거기서 순애 씨라는 분을 만났어. 그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세요.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성향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애 씨 보고 계세요? 딸과도 화해했고 공장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내 삶을 바꿔놓았어요. 월요일 아침 공장에 갔을 때 김 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들어요. 다음 달에 신입이 3명 더 들어온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또 바빠지겠네. 그래도 일손이 늘어나니까 좋죠. 나는 정숙 씨와 은희 씨를 봤습니다. 우리가 잘 챙겨줘야겠어요. 네, 언니. 그날 점심시간 셋이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저 요즘 달걀 삶는 법 배웠어요. 은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줄 거야? 새로 들어올 사람들한테요. 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어요. 순애 씨 보세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시작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잘 생각했어, 은희 씨. 정숙 씨도 말했어요. 저도 도울게요. 우리 셋이서 새로 오는 사람들 잘 챙겨줍시다. 좋아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순애 씨가 원했던 세상이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작은 친절을 나누며 서로를 지탱하는 세상.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벚꽃이 흩날렸어요. 손바닥에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순애 씨, 이제 알겠어요. 봄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나눠야 온다는 것. 당신이 내게 준 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버스에 올랐을 때 정숙 씨와 은희 씨도 함께 탔어요. 언니, 오늘 고마웠어요. 은희 씨가 말했고 나는 웃었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네, 맞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 꼭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가족은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 그들도 가족이었습니다. 순애 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고시원 방에 앉아 순애 씨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 봄이 따뜻했어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순애 씨, 저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내게 준 것들.
작은 친절 말없는 연대,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 평생 잊지 않을게요.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을 때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순애 씨 어디 계세요?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봄바람이 되어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을까요? 어디에 계시든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시작한 이 따뜻함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 다음날 새벽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정숙 씨가 있고 은희 씨가 있고 김 반장과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는 혜진이와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순애 씨가 있었어요.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 그 따뜻함은 여전히 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언니. 정숙 씨와 은희 씨가 손을 흔들며 반겼어요. 나도 손을 흔들며 자리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양팔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순애 씨,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작은 친절을 나누고 함께 있어주고 서로를 지탱하며. 그렇게 살게요. 점심시간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은희 씨가 준비해온 달걀을 꺼냈습니다. 언니들, 이거 드세요. 고마워, 은희 은희 씨. 씨. 달걀을 받아 껍질을 까며 웃음이 나왔어요. 순애 씨 보세요. 당신이 시작한 이 작은 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맛있다. 그렇죠? 제가 정성껏 삶았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식당에 퍼졌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봄이구나.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봄.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챙기는 일상. 그것이 바로 봄이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퇴근할 때 나는 잠깐 순애 씨가 앉았던 자리에 섰어요. 그 자리를 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애 씨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봄을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작은 친절을 나눈다는 것. 그 모든 게 봄이었어요. 당신이 제게 준 봄 평생 간직할게요. 공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와 은희 씨가 함께 걸어왔어요. 언니 같이 가요. 응, 가자. 셋이서 나란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순애 씨, 이 봄을 보고 계시죠? 당신이 그렇게 따뜻하게 여겼던 이 계절.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봄이 되어주고 있어요. 버스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만들어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도 봄은 올 테니까.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순애 씨를 만나고 그분이 떠난 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작은 친절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지금도 나는 그 양파즙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정숙 씨와 은희 씨는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할 때면 생각해요. 오늘은 누구에게 봄이 되어줄 수 있을까? 순애 씨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혜진이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고 손주도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할머니, 다음엔 언제 와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행복하게 해요. 가끔 순애 씨 생각이 나면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읽어요.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 봄이 따뜻했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순애 씨, 나도 덕분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 작은 친절의 힘. 그 모든 것이 나를 살게 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없다고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울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작은 친절 하나가, 말없는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버텨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봄이 올 테니까. 63살에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양파즙 공장에서 순애 씨라는 한 사람을 통해 봄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야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공장으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을 거예요.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순애 씨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작은 친절을 나누며. 고마워요, 순애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도 봄이 왔어요. 그 봄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살겠어요. 평생.